이번에 학교에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고전 파트인데 프린트를 들었던 게 아마 그 학교에서 들어간 거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은 혹시나 조금 어쨌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맞아요.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이제 그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들 위주로 일단 보긴 보는데 그 외적인 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좀 써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편집하면서 순서가 조금 좀 뒤집어진 게 있습니다. 네, 순서가 조금 뒤집어진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 페이지 보자고 하는 그쪽 부분으로 먼저 봐주시면 되고 뒤에서 잘 보이려나?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글의 갈래를 물어볼 때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글의 갈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순서를 먼저 적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가요가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별 시기로 이 갈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대 국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고대 국가 시기. 이 고대 국가 시기에 나온 게 이 고대 가요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 시대. 이제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향가라는 갈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뭐 제망매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시대가 되면 이제 고려 가요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 고려 가요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갈래도 있습니다. 근데 고려 가요가 이제 대표적이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 말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시조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그 올라온 것 중에 이제 고공가라는 작품은 제가 일단 뺐습니다. 고공가라는 작품은 또 다른 작품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따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제 고대 가요인데 이 고대 가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역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역시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 시기 때는 이제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자를 우리말로 이제 풀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이고 이 고대 가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배경설화와 같이 등장합니다. 배경설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화가를 이제 배우신 분들 같으면 아마 이 배경설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관돼서 봤을 겁니다. 이 공부도화가 배경설화 기억나시는가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거 뭐 그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글자 보입니까? 글자 보입니까?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수가 집에서 놀고 먹는 그 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흰머리에 그 광부가 이제 미친 사람이란 말인데 미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미쳐가지고 사실 물에 빠져 죽는 내용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내용이고 결국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달래꽃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달래꽃을 배울 때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먼 고대 국가 시기 때부터 진달래꽃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별의 정한이라는 이 정서를 쭉 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시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물의 개념이 사실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개념이 제일 핵심인 부분들이고 각 행마다 화자의 정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쪽 부분만 초점을 조금 맞추신다면 이 공부도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물 부분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물 부분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이 물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이 작품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물과 유사한 의미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각각의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자,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떤 정서입니까? 애원의 정서죠. 애원.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애원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물을 건너신답니다. 그죠? 자, 물을 그럼 이 물 자체는 뭐죠? 자, 보세요. 처음에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물은 사랑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로. 그런데 물을 건너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돼? 이별을 하게 되겠죠.
이별의 정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물은 뭡니까? 죽음의 의미야.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배경설화를 보시면요. 배경설화를 보시면 결국 이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지. 물의 의미가.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물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연관이 돼야 되냐면 이 배경설화 부분들이 언급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에 배경설화가 언급이 안 됐다면 이 네 번째 물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배경설화가 언급이 됐다면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네모박스 보기를 제시해서 네모박스에서는 이 배경설화 부분과 연관된다는 거죠. 보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물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배경설화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그 물에 아내가 빠지게 됩니다. 그죠? 아내가 그 물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 그 물에서 누가 만나는 거야? 아내와 남편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물의 의미는 뭐가 된다? 만남의 의미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남의 의미.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순환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이별, 죽음, 그리고 만남 이런 의미로 같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서까지 볼게요. 자,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애원을 했고요. 자, 그런데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건너는 그 모습 보면 어떻죠? 초조하겠죠? 초조. 자, 물에 빠져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빠지겠지. 비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님을 의할고, 이 의할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체념적 어조라고 합니다. 체념적 어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정서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체념의 정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이별, 죽음 그리고 만남까지 이런 정서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물의 의미만 물어봤다. 그냥 그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물의 의미가 뭐냐? 그냥 자, 이 물의 의미를 본다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크게 본다면 이별이나 또는 뭐 이별이나 뭐 죽음 또는 장애물 요 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라인으로 그죠? 이 물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임께서 물에 빠져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 물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물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이별이나 죽음 두 사람 사이를 발견했으니까 장애물 요 쪽으로 의미를 초점을 맞추시면 비교적 간편하게 이 보기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자, 그 핵심 정리 부분에 보시면 자, 갈래는 뭐 고대 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시가라는 것이 한자를 우리말로 이제 풀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격에서 보시면 개인적이고 서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합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개인 서정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 요 용어 알아두세요. 용어 개인 서정시 용어 알아두십시오. 뭐 개인 서정시 뭐시라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우리가 그 구지가라든지 구지가 이걸 보게 될 건데 구지가 같은 경우는 집단 서사시입니다. 이제 정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정반대 내용. 자, 체념적입니다. 우리가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뭐 애상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애상이 뭡니까? 애상 슬프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주제는 임을 여인 슬픔입니다. 임의 죽음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자, 이별의 한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시험 문제라는 게 사실 이제 말장난이 많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것 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한 걸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별 찾으면 안 돼. 가장 적절한 거 나오면 죽어서 이별하는 그 상황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특징 어휘 부분에 보니까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되어 있거든. 요 조심하세요.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구지가겠죠. 구지가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구지가는 어떤 왕의 강림,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지가 같은 경우가 집단 가요란 말이에요. 집단 가요. 즉 공무도화가하고 구지가하고 둘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지가가 먼저 나온 거야. 구지가가 이해됩니까? 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먼 옛날부터 이런 개인적 서정을 먼저 노래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조직이 잘 될 수 있는 그 노래부터 먼저 했다는 거야. 우리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대표를 좀 이끌어 달라, 우리 대표를 만들어 달라, 이런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지 개인의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례를 따진다면 구지가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개인적 서정시 넘어가는 과정이다. 자, 우리나라 뭐 최고 뭐 가장 오래된 서정시다. 오래된 서정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보면 이해와 감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가 뭐 다 본 겁니다. 자, 1구에서는 자, 뭐 남편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2구 부분에서는 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3구에서는 임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구에서는 탄식과 슬픔, 체념 등이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뭐 이 작품은 비교적 간단한 작품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나중에 뭐 서경별곡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서경별곡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문제들은 우리가 진도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부분입니다. 진달래곡 같은 경우는, 그죠? 진달래곡 같은 경우는 배웠으니까 이 부분에 어떤 서술형 부분들을 쓰십시오.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 그죠? 근데 진달래곡 같은 경우는 작품 외부 작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진도가 나간 작품이죠. 진도가 나간 작품이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연관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작품으로 지금 구지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구지가 가락국의 시조가 되겠죠. 가락국의 시조인 그 수로왕, 또 수로왕의 그 신화에 삽입된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사구체 한역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어떤 뭔가 소망을 기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술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영화에서 보면 주술사 이런 게 나오는데 막 못을 부려가지고 막 뭔가 이뤄내는 거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왕의 어떤 탄생을 소망한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주술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작품을 보고 나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나 구지가 같은 경우도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 자, 여기는 배경설화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네요. 자, 이 배경설화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왕의 우리를 이끌어줄 그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요 노래를 사람들끼리 같이 막 부르며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흙 위가 되겠죠. 흙 위에서 막 뛰면서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이 춤을 추면서 부르는 것을 우리 그 무요라고 합니다. 무요. 춤을 추면서도 부르는데 그게 이제 흙 위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을 하는 과정, 흙을 일구는 과정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요의 성격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설화를 가지고 본다면 그냥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제 자줏빛줄이 쫙 내려온답니다. 자줏빛줄. 자줏빛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들이겠지. 그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참고로 단군시나 이런 거 보면요. 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신단수라는 곳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경설하고 연관시킨다면 뭐 자줏빛줄과 그 신단수가 서로 어떤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잘 들어두시면 결국 한 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또 만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뭐 알이 있었죠. 그 알에서 그 수로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틀리지 않는다면 이 구지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 해가라는 작품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이 아마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비교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잘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 먼저 일단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구조도 간단합니다. 자, 거부가라고 불렸습니다. 자, 구름에 해당되죠. 구름. 자, 머리를 내어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자, 내어놓지 않으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자, 구워 먹으리 위협. 위협, 뭐 협박, 아주 뭐 이런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 구조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구지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구조와 유사한 거 뭐가 있나 이런 거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 이런 거 있죠. 두꺼봐 불렀어. 헌집 줄게 새집 따고 명령인 거야. 물론 거기서는 뭐 두꺼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요 구조상으로는 어떤 유사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북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사실은 거북이와 머리 요 두 개면 다 끝입니다. 이 두 개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북이에게 얘가 지금 머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먼저 주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술의 대상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야. 뭐 아주 뭐 신령스러운 존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도 어렵다 하면 어떤 초월적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 머리를 이 아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초월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초월적 존재를 주술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말을 바꾸면 또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거북이는 주술의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거북이는 플러스적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나중에 그 해가 부분에서 거북이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 됩니다. 자,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를 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니까 여기서는 왕이나 임금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내어놓지 않으면 뭐 구워서 먹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같이 알아보셔야 될 게 내려갈수록 주술성이 커집니다. 자, 시험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술성이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어디를 택할 것 같습니까? 여기 합니다. 전부 다 머리를 내어라. 이 부분은 거의 뭐 열에 한 9분 다 여기 찍습니다. 여기. 왜? 우두머리 달라. 이게 가장 소망이 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크단 말이죠. 구워서 먹으리라. 왜 그러냐면 주술성이라는 것이 소망의 그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니를 구워 먹을 만큼 간절하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술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가는 이 작품 하나만 가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그런 작품이고 그 밑에 나와주고 있는 다른 부분이랑도 좀 연관을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관련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고대 가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성격이 보니까 주술적이고 집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적인 부분들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여기 나와주고 있는 이 집단 무효와 연관이 됩니다. 자, 무효. 그리고 이 무효 부분은 다시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 노동요 부분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같이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단체로 노래를 불렀으니까 집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체로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불렀다는 거야. 춤을 추면서 불렀으니까 무효가 되는데 이 춤 자체가 뭐가 있다? 노동요의 성격이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다 연결시키세요. 따로따로 외우면 여러분들 외울 거리만 많아집니다. 생각을 해야 돼. 집단적인데 집단으로 춤을 췄는데 그 춤이 노동요 성격이다. 다 연결시키세. 자, 수로왕의 강림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집단 무효가 될 것이고 노동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 부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는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고대 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가락국의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렀던 주술종 노래로 임금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영신군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신군가를 우리가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흙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자, 수백 명 흙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제의적 성격이 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뭐 땅을 파는 행위, 연극적 행위와 춤과 노래가 함께 이루어진 장면을 통해서 자, 요거 용어도 알아줍니다.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시 종합 예술. 자, 얘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죠? 그런데 얘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춤과 노래와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더라고요. 일종의 우리 현대 그 뮤지컬 같은 경우가 연극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무슨 노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뮤지컬 것처럼. 그래서 앞에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이 아니죠. 노래만 불렀으니까.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춤과 노래가 같이 어우러져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다음에 보냐, 제가 이 제방매가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방매가가 먼저 고려가요가 들어오는 바람에 편집이 좀 잘못됐습니다. 뒤에 가셔서 뭐부터 볼 거냐면 저기 어디야, 해가 부분을 볼게요. 해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13쪽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그 해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해가를 같이 비교해서 먼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는 보시다시피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따로 이제 배경선화 부분들은 나와주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수로 부인이 있었는데 이 수로 부인이 되게 미인이랍니다. 너무나 예뻤어. 그래서 수로 부인이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용이 한 마리, 잘 생각해보면 거북이가 용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용이 한 마리 나타나서 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겁니다. 납치해 갔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지. 저 수로 부인 어떻게 하면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냐 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용이 수로 부인을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단체로 역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부르니까 그 용이 수로 부인을 데려다 줬는데 수로 부인의 몸에서는 이상한 아주 그 인간이 막기 힘든 그런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용이 사실은 뭐 바다의 뭐 용왕이었다, 뭐 용왕의 아들인지 용왕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용궁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고 왔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간단한데 차이점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됩니다. 자, 역시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조를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앞에서 했던 구조랑 연관시킨다면 부름과 명령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요구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요거 보세요. 남의 안에 훔쳐간 죄 얼마나 큰갑니까? 큰가? 자, 이거는 명령의 명령의 근거입니다. 근거. 자,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굳이가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 근거. 그러니까 이 거북이 자체는 뭐가 됩니까? 부정적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야. 남의 아내를 훔쳐갔으니까 마이너스야. 자, 요거는 동일하죠? 가정, 구워먹으리, 위협, 이런 거. 그리고 뭐 위협이나 협박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구지가 해가 부분을 봤는데 해가 부분하고 우리가 차이점을 우리가 잠깐 좀
얘랑 지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3번에 보시면 우리가 했던 그 부지가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하고 그 해가 부분의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적어야 되니까 제가 뭐 아무 때나 빈칸에다가 뭐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지가하고 해가하고 자 먼저 우리가 차이점부터 생각해 볼게요. 차이점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차이점부터. 자 먼저 이게 부지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임금의 출현이 기원하는 거야. 임금의 출현을 기원하기 때문에 얘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그 해가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해가는 지금 수로 부인의 구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로 부인을 구출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얘는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상에서 본다면 부지가는 가로가 4개의 한자로 되어 있고 세로도 역시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언 사구의 한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언 가로로 4개. 그런데 해가는 한자를 잘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즉 구조는 얘는 7언 사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북이의 역할 보겠습니다. 이 거북이 같은 경우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긍정, 부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구지가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거북이가 나오는데, 이 신령스럽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용어를 헷갈리지 마세요. 경외의 대상. 경외. 자, 이 경외라는 단어는 자고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할까 모르겠는데 자주 나옵니다. 이 경이 뭐냐면 공경이야. 공경. 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두려움마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죠. 그죠? 아주 뭐 초월적이고 절대적 그런 존재가 부지가에서 헷갈리라. 이 거북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할까? 구조고 그리고 목적 이제 틀을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해가에 나와주고 있는 거 대상 뭡니까? 지금 수로 부위는 그 납치했잖아. 그죠? 그냥 부정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말한다면 공격의 대상 정도 볼 수 있겠죠. 공격의 대상. 남의 부인을 뺏어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아까 봤던 근거죠, 근거. 근거가 부지가에서는 없지만은 여기서는 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차이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공통점은 일단 중심 소재가 동일하죠. 중심 소재가 뭐가 됩니까? 일단 거북이라는 거. 그리고 어조도 어떤 어조입니까? 위협적 어조라는 거.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이 성격 자체가 주술적이고 노동요의 성격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구조도 서로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구조도 뭡니까? 부름, 명령, 가정, 위협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어떤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고,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적어드렸던 이 부분들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가와 해가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들은 하나는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 나올 거니까 미리 외워두십시오. 미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때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독서와 문학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고 문학은 뭐 그대로 문학인데 문학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 또 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때 수능 특 EBS가 또 어떤 내용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고대 작품들, 고대 가요 작품들이 꼭 우리가 올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작품들 중에 한두 작품은 또 등장을 합니다. 문학은 돌고 돈단 말이죠.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까먹지 마십시오. 까먹지 마시고. 됐죠? 자, 요 해가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뭘 볼 거냐면 고려가요 넘기고 자, 여기서 황조가 부분을 볼 겁니다. 북쪽에 있는 황조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지금 고대 가요 부분을 보는데 고대 가요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해가 딱 5개 마시면 됩니다. 이제 5개. 물론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공무도화가, 구지가, 해가 요 3개인데 이 정읍사라는 작품과 황조가까지 요까지가 세트입니다. 세트니까 같이 뭐 짧아요. 또 짧기 때문에 이 서로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나 또는 보기로도 엄청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황조가 같은 경우는 요거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 유리왕이 누구였죠? 유리왕. 부쪽입니다. 자, 부쪽. 유리왕은 유리왕 누구였지? 고구려 2대 왕입니다. 고구려 2대 왕이고 1대 왕이 동명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몽에 해당되는 거겠죠. 주몽. 유리왕한테 그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화희라는 사람과 치희라는 사람이 이제 2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부인이 뭐 화희는 뭐 농경 국가를 대표하고 치희라는 것은 뭐 수렵 국가를 대표해서 고구려가 이제는 농경 국가로서 정책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만 좀 훑고 지나갈게요. 화희하고 치희하고 한마디로 싸웠습니다. 부인 둘이서 싸워가지고 치희가 적은 나라로 바꿨어. 그래서 이 유리왕이 치희를 데리러 왔는데 치희가 안 오겠대. 혼자 털레털레 오다가 나무 위에 보니까 꾀꼬리가 너무나도 정답게 노래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는 저렇게 정답게 노래를 하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황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딱 봐도 내용적으로 봐도 개인의 어떤 서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이별의 정안이라고 했을 때 공무도화가부터 이별의 정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공무도화가부터 이별의 정안이 시작되고 여기 보면 황조가 이런 노래도 이별의 정안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성경별곡 마찬가지고 배웠던 가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는 황진이 작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별의 정안으로 계속 이어지는 전통적 작품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먼저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경치를 보고 있고 뒤에 화자의 정서가 나오죠. 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앞에 경치, 뒤에 정서, 선경, 부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선경, 부정의 구조. 자, 꾀꼬리는 플러스입니다. 꾀꼬리는 플러스적 요소. 외로울사인의 뭐 화자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꾀꼬리와 화자는 서로 무슨 관계? 대조 관계. 그죠? 대조의 기능은 뭐랬죠? 대조의 기능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대조는 강조입니다. 뭘 강조할까? 꾀꼬리 강조할까? 아니겠죠.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겠죠. 어떤 정서? 외로움의 정서. 자, 외로움의 정서를 뭐하고 있다?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꾀꼬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조적 자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문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한번 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생각하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기준이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객관적 상관문의 기준은 대조, 그다음 뭐 심화, 그다음 뭐 이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이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했죠.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송민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빈배. 기억납니까? 빈배. 사곡은 어디 가고 빈배만 있는가. 그게 빈배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는 거였잖아. 자, 제가 지금 소개팅에서 여자한테 차였습니다. 여자한테 차이고 밖에 나와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아. 자,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날씨가 너무 맑아. 날씨는 뭐? 플러스. 나는 어떤 상태? 마이너스. 그럼 대조죠? 그럼 이 맑은 날씨가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오케이. 자, 내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늘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야. 심화. 내리는 비가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그죠? 자, 내리는 비를 보고 제가 하늘도 운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의 감정이 들어간 거죠. 감정이입도 역시나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틀 안에 이 감정이입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있다고. 자, 여기서는 일단은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을 하고 돌아갈고 이것도 뭡니까?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체념적 어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배웠던 체념적 어조 뭐가 있었지? 공무도화가 있었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좀 화자의 어조와 유사한 것을 물어보면 이런 체념적 어조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간단하죠? 아우, 계속 말해주면 되네, 그지? 고대가요만 좀 끝내놓고 좀 쉴 수 있도록 할게요. 고대가요. 자, 이 성격에서 똑같습니다. 성격 예상적이고 주제는 사랑하는 힘을 이런 슬픔과 이런 똑같죠. 고대가요. 그 아까 우리 공무도화가처럼 집단가요에서 개인 성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요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나중에 서경별곡을 보게 되면 이 서경별곡 나오는 이 부분 서경별곡 사실 계속 나와주고 있죠.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망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황조가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본다고 했을 때 이 황조가라는 작품이 보다시피 요거는 안 배웠으니까 놔둬놓고 이 서경별곡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서경별곡하고 연결이 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향가에 있는 제망배가 얘네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냥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굉장히 폭이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딱 단답식으로 이거는 이게 아니라 요 말이 이 작품과 연관시킬 때는 살짝 요 말로도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사고력을 조금 키워주셔야 됩니다. 딱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주관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틀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이제 갖고 놀아야 되는 거죠. 사실 죽음도 이별이죠. 죽음도 이별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실제로 남녀가 이별한 것도 그것도 이별이야. 그죠? 근데 그 틀 안에서 조금씩 어떤 변형이 있단 말이죠. 조금씩의 변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풀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시험 치고 나면 그냥 내 답이 다 맞는 것 같아. 알고 보면 아닌데. 그죠? 슬픈 일이죠. 자, 정업사. 정업사는 원래는 안 들어가죠. 정업사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도망가서 안 들어가요. 자, 정업사까지가 이제 그 고대 가요 세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상인의 아내. 행상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물건 파는 사람이죠. 물건 파는 사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와. 남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달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별 재미없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많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달아. 달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그냥 부르는 거야. 달님이시여. 높이고 도도샤. 자, 높이고 높이 도다달라. 자, 어기야 이런 걸 우리가 영구라고 해요. 이런 걸 빼도 됩니다. 영구는 제가 뭐랬죠? 영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에 잉자를 붙여보면 됩니다. 잉자.
잉여음이 되고 잉여음. 잉여가 뭡니까?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의미는 없이 단지 운율 형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운율 형성. 자, 머리곰이라는 것은 멀리 이런 거예요. 멀리 비춰보시라. 비춰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 밝음, 광명, 기원의 대상. 즉 얘를 초월적 존재로도 볼 수 있겠네. 그럼 구지가의 거북이하고 이 다른 공통점이 되겠지 뭐. 그렇죠? 두 개를 굳이 연관을 시킨다면. 예. 뭐 물론 이 높이 솟아주고 멀리 비춰달라는 것은 그만큼 이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기하고 나오고 이런 건 뭐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자, 후렴구 부분들 뜻 없으니까 이건 뺄게요. 저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중세 국어 문법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학 부분에서 고전 문법, 이 중세 문법 이런 부분들이 막 합쳐질 겁니다. 재밌겠지, 그죠? 재미없나? 재미없지. 저제는 저제는 시장에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자,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저작거리 이야기를 하죠. 저작거리가 이제 시장을 말합니다. 남편이 행상인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여러 신고요라고 했는데, 이 여러 신고요라는 단어는 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다를 왜 제가 따로 뺐냐면 이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살다, 지내다, 가다, 그러다. 살짝 느낌이 뭡니까? 살짝 느낌이 뭔가 진행의 과정이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던 배, 뭐 가는 배, 여던 물, 흐르던 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서경별곡 이런 작품 보시다 보면 또 이 여다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저제 여러식을 시장에 가 계십니까 이겁니다. 시장에 아직까지 시장에 가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증대가 나옵니다. 증대. 자, 이런 글자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점적 키스 이거 뭡니까? 아래아를 해서 우리가 달 이렇게 있죠. 달.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에다가 이가 되니까 대가 됩니다. 대. 여기서 대. 그래서 여기서는 증대를 말하는데 이 증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은 증대는 이제 표면적인 뜻으로 본다면 뭐 진흙탕 또는 뭐 함정, 아무튼 좀 위험한 곳의 의미입니다. 남편이 하도 안 오니까 혹시 위험한 곳, 함정이 빠졌나? 진흙탕을 막 디디다가 뭐 자빠졌나?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도 안 오니까 혹시 다른 여자 만나나?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여인. 그러니까 다른 여인이라면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랑의 장애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장애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읍사 부분들이 만약에 고대 가요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딴 작품과 연관시킬 때 반드시 이 진대 부분을 물어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대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거 이런 거 물어볼 거란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건 왜냐면 나중에 서경별곡에서 역시나 이게 나옵니다. 사랑의 장애물이 나옵니다. 사랑의 장애물. 그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진대 의미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하나 더. 자, 드대율세라죠. 드대율세. 여러분들 그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푼데 보시면 드대율세라인데 여기에 리을세라에다가 좀 표를 해드릴게요. 리을세라. 드대율세라에 나오는 리을세라. 이 리을세라가 뜻이 있습니다. 리을세라가 영어의 무슨 수거처럼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까 두렵다.
전대를 디딜까 두렵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거는 또 빼고 자 어느이다 어느 곳에다가 놓고 시라 놓고 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곳에다가 놓고 계십니까 할 때 무엇을 놓고 계시는지 아직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어 이 목적어를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쪽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어느 곳에다가 짐을 풀어놓고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면적으로 다른 여지로 본다면 뭡니까? 누구한테 마음을 놓고 계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역시나 거기에 따라서 내 가는데 정글알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죠? 남편 배움 가고 있잖아. 마중 나가고 있다고. 마중 나가고 있는데 리을세라 또 나오죠. 발이 저물까 두렵다 이 말인데 자 역시나 이 내 가는 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뭡니까? 남편의 마중 나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전대 자체를 딴 여자라고 한다면 남편이 그래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부부의 인생길이 됩니다. 부부의 인생길이 저물까 두렵다. 예, 끝나는 것이니까 그죠? 끝나는 거니까. 여왕들하고 다른 거지. 자 여기에 정업사입니다. 정업사 여기 나와주고 있는 어떤 표면적 의미 정도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제가 적어드렸던 그 정도만 보십시오. 원래 들었다면 이게 뭐 구조상으로도 보면 뭐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원형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시조는 빨리 안 나오겠지. 하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달하고 이 전대는 서로 무슨 관계? 대조관계입니다. 대조. 밝음과 전대는 결국 어둠이거든요. 밝음과 어둠이라는 그 어떤 대조 부분도 나타난다는 거 정도 보시고 그 밑에 이 부분에 보시면 주제는 역시나 임의 무사 기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보니까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 가요.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도 백제의 그 많은 노래들이 있었겠지만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노래는 가장 유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도 보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몇 개 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여기까지가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상가 부분인데 상가 부분이 지금 서동요 어디야? 서동요하고 제망매가란 말이죠. 서동요하고 제망매가 이제 순서가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이제 그 상가는 긴 칸에 아무 때나 좀 적어주세요. 아무 때나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고 그 상가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상가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낼 겁니다. 힘듭니까? 안 힘들지? 내가 더 힘들지? 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요. 본인들 말도 못하고 이제 얼마나 힘들겠나. 자, 이 향가는 일단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즉 고구려나 백제에는 향가가 없다는 거죠. 고구려나 백제에는 향가가 없습니다. 신라시대에만 존재합니다. 주로 이 향가를 즐기는 어떤 계층들은 향가를 즐기는 어떤 그 계층 자체는
주로 뭐 귀족이라든지 가랑 이런 애들 있죠. 또는 뭐 승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가의 종류로 바로 갈까요? 자, 현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구체, 그리고 팔구체, 그리고 십구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는 그냥 줄수로 보시면 됩니다. 4줄짜리, 8줄, 뭐 10줄짜리 이런 거. 사구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동료입니다. 소동료. 그리고 뭐 헌화가 뭐 이런 노래가 있고요. 헌화가 이런 작품들이 있고 현가가 총 25작품이 전해지거든요. 팔구체의 대표적인 작품이 처용가, 그리고 모죽지란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처용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전에 아니 뭐 TV에 있는가 거기서 나왔었는데 전효성이 귀신으로 나왔는데 처용이라는 그 귀신으로 나오고 뭔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처용이라는 남자가 여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부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래. 들어본 거죠? 다리가 4개. 그러니까 이게 안에 다리가 둘은 내 것인데 나머지 둘은 누구 것인가 이렇게.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 오이씨 내 아내가 딴 놈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처용이라는 사람은 본디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주 대범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부인이 싫어했나? 그래. 근데 이제 이 다리 2개는 누구냐면 역신 귀신 한마디로 귀신이 처용의 어떤 모습을 변해가지고 들어와서 처용의 아내를 이제 범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처용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 귀신이 처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앞으로 당신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 사람의 어떤 이 대범함이나 너그러움이나 이런 부분에 감동을 해서 그래서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처용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면 귀신이 물러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처용가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처용가. 뭐 대표적인 8구체 작품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10구체 작품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제망매가 그죠? 제망매가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제망매가 그리고 찬기파랑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찬기파랑가. 보세요. 왜 이걸 적었냐면 봐봐 모죽지랑 찬기파랑 뭔가 약간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랑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죠? 실러시대 때 화랑이죠. 화랑. 이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거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내용적인 어떤 차이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차이 이런 게 있고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안민가라는 작품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민가. 왜 그러냐면 이 신라는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그죠? 신라 시대 때 유명한 스님 누구 있습니까? 그 해골물 마신 스님이잖아요. 원효대사. 누구 있죠? 의상대사 이런 거.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그죠?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을 먹고, 응? 오해를 하면서 말이야,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 아들이 누굽니까? 원효대사 아들 누군지 모릅니까? 설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설총. 들어봤죠, 설총. 원효대사 부인은 누굽니까? 그 스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원효대사 그 공주 요석공주인가? 그 공주하고 결혼했죠. 공주하고. 스님이 이제 술도 마시고 공주랑 결혼도 하고. 예. 그리고 설총은 뭐 아주 유명한 예술가로 보시면 됩니다. 뭐 소설도 쓰고 뭐 이 작품도 많이 썼죠. 나중에 또 역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왜 말하지? 안민가를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 향가들이 대부분 다 불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왜? 신라가 신라잖아. 신라가 이제 승부 정책을 쓰니까 불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 안민가가 유일한 유교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교적 색채. 국어에서 우리 문학에서 유교할 때는 제가 뭐 떠올리랬죠? 공자, 맹자 일단은 필요 없겠습니다. 충, 효, 열. 요거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학에서는 충, 효, 열. 그죠?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한 명의 지압이 많이 생긴다. 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19지 한가는 조금 더 구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19지 한가. 이 19지 한가 같은 경우는 자, 일단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3단 구성. 이 3단 구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9지니까 4줄, 4줄, 2줄. 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있지? 낙구가 존재합니다. 낙구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아우 이런 식의 감탄사. 그런데 이 낙구는 항상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에 존재합니다. 요 부분에 세 번째 요 부분에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 19창가는 가장 안정된 또는 세련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만약에 서동료 부분에서 서동료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서동료는 사구체의 한가로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적인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19체의 향가만 그렇습니다. 19체의 향가만 가장 안정적이고 세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거 볼게요. 이 3단 구성하고 낙구 요거든. 3단 구성하고 낙구 요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개 때문에 우리가 뭘로도 본다? 시조 형식의 원형으로도 본다는 겁니다. 시조 형식의 원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조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시조의 특징하고 연관시켜 보이는데 시조가 뭐야? 초장, 중장, 종장 3장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3장인데 얘도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시조는 종장의 첫 분을 항상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라는 규칙성이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초장, 중장, 종장인데 종장의 첫 분은 무조건 세 글자야. 근데 우리 19체한가도 어때? 4, 4, 2. 근데 요 이 부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낙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서로 유사하더란 말이야.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조의 3장 형식과 종장 첩보가 세 글자라는 요 형식이 신라시대 때의 이 19체 향가의 형식과 유사하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일단 우리 잠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